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회에는 저희가 직업 적응 이론, 특성 요인 이론과 홀랜드 이론 중요한 거 했어요. 제가 현장에서 제일 많이 쓰는 이론이라고 거듭거듭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직업 적응 이론과 진로 발달 이론인데, 이 직업 적응 이론과 진로 발달 이론도 우리가 현장에서 일할 때 많이 쓰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려요. 자격증 공부하는 이론을 자꾸만 버리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직업상담사의 이론을 어디서 공부할 데가 없어요. 지금 아직은 학부가 없습니다. 대학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원은 사실 그 심리학, 상담학, 직업심리학, 직업상담학 이론을 대학원에서 가르쳐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론을 접할 수 있는 게 직업상담사 공부하실 때 이론을 접해요. 근데 이제 저도 직업상담사 공부할 때 이거 따로, 현장에서 일하는 거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고 내가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능력이냐? 이론과 기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노동시장에서 역량으로 바꿔 쓰는데, 능력과 기술과 이론이 없으면 나한테 한 가지를 가르쳐주면 한 가지밖에 못 써요. 그 능력과 기술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나한테 한 가지를 가르쳐주면 내가 10가지로 활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직업상담사 분들이 일을 하실 때 내가 지금 제대로 일을 하는가, 제대로 상담을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세요. 그건 왜 그러냐? 자격증 공부할 때 이론을 그냥 다 버리셨어요. 덮어버렸어요. 근데 그 이론이 현장에서 쓰인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향상교육을 하면서 이거였구나. 이래서 나도 일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심리학 이론은 현장에서 많이 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직업적응 이론과 진로발달 이론은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직업적응 이론과 진로발달 이론을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직업적응 이론은, 홀랜드는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흥미, 성격, 환경. 그런 환경을 찾아간다고요. 직업 적응 이론은 내가 직업을 선택해서 들어가서 맞닥뜨리는 조직입니다. 직업을 갖고 들어가서 조직과 내가 부딪히거나 아니면 조직 안에 있는 사람과 부딪히거나 이런 일로 해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죠. 특히 조직과 부딪히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타협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는 그냥 넘어가지, 맞춰주지 이러는데, 조직 안에서 일하는 사람과의 부딪힘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도 상사가 우리를 인신공격하면 우리 나와야 돼요. 멘탈 다치기 전에. 그런데 여기 직업적응 이론은 사람은 없습니다. 조직에 관련된 얘기만 해요. 왜 그러냐? 사람에 관련된 이론은 넣을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비스 R. 오키디스가 직업적응 이론을 내놨습니다. 이들은 개인 환경 조화 이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기 내용이 뭐냐 하면, 작업에서 요구를 성취하도록 동기화되어 있고 작업을 통해 개인적 요구를 성취하도록 동기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업 상담을 할 때 우리는 사람인지라 아마 수많은 그 지원을 해주면서 이 사람이 뭔가를, 직업을 찾아가거나 진로를 찾아가라고 우리가 지원을 해요. 그런데 사람한테는 동기가 있어야 돼요. 동기가 있어야 마지막에 사람이라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동기가 없으면 행동으로 안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예요. 요구를 성취하도록 되어 있고, 또 작업을 통해서 개인의 요구를
성취하도록 동기화되어 있습니다. 동기화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움직여서 사람이 행동으로 보여줘서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어요. 또 개인이 이러한 조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일 적응이라고 하고 직무 유지, 직무 만족도, 효율성과 연관되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직무 만족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100% 만족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직업을 찾아갈 때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직무 만족을 하려면. 근데 문제는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을 찾아갈 때 능력을 못 만들었으면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업 적응을 잘하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쪽에 능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안 맞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만나는 내담자나 구직자가 안 맞는 사람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고등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진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진로 선생님이 너는 A라는 전공을 찾아가라. 네가 A라는 흥미가 있으니까. 그런데 대학을 들어갈 때 A라는 흥미를 찾아가나요? 점수로 찾아가잖아요. 점수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점수로 찾아가서 그냥 맞지 않는 쪽에 지금 뭐를 하고 있느냐. 이론과 지식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그래서 제가 3, 4학년 통합반 한 3년 강의를 한 경험이 있는데 저는 이제 들어가면 뭐부터 하느냐. 심리 검사부터 해요. 내가 잘하는 게 뭐냐, 내 성격이 뭐냐. 그러면 그게 끝나면 3, 4학년 통합반인데 60명씩 두 반을 강의를 했거든요. 그럼 한 20명 정도가, 한 반에 20명 정도가 나와요. 전공이 안 맞는다고. 그것도 4학년 2학기 때. 4학년 2학기 때 우리 지원하잖아요. 구인업체에. 그래서 제가 그러거든요. 아니 그러면 대학교 처음 들어왔을 때 내가 안 맞는 걸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걸 찾아가지 그랬느냐. 그렇게 상담할 때도 없었고 부모한테 얘기도 못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제가 그때 그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직무 만족은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지금 못 만들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A인데 지금 B에 뭐를 만들고 있느냐. 능력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직업을 찾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걸로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할 수 있는 거를 찾아 들어가면 일을 어떻게 할까요? 나는 일이 돼요. 왜 그러냐? 재미는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안 찾아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 조직은 오늘 10가지 하라 그래서 10개로 하면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15가지를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학생들한테는 하루를 때운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오늘 10가지는 나 때우면 돼. 나는 능력을 만들었으니까 할 거야. 근데 과감하게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찾아간다면 나 능력을 못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일할까요? 열심히 일해요. 재미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상사가 볼 때는 60 내지 70%의 능력이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상사가 너는 뭐가 모자라. 너는 뭐가 모자라. 그래서 상사들 얘기가 그거죠. 너는 왜 이렇게 모자라. 이쪽은 너는 능이 더 이상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이런 것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이론과 지식을 만들어서 그거를 갖고 노동시장에 들어가야 직무 만족도, 직무 유지가 되는 거예요. 효율성도 있고요. 이게 우리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을 들어갈 때 벌써 깨져나가요.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입에 달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도대체 내 흥미는 뭘까요? 내가 좋아하는 직업은 뭘까요? 이런 말들을 쉬운 살이 넘어도 그 얘기 하세요. 제가 만났던 구직자들은. 그러면 내가 어떤 거를 좋아하고 어떤 특성을 찾아보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학교에서 다 해줘요. 중고등학교 때 검사 많이 했습니다. 대학에서도 들어가면 검사해요. 근데 이 검사를 그냥
요식행위로만 해주지 해석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몰라요.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이게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기억들은 해요. 무슨 검사했냐? 결과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는 알아요. IQ는 알아요. 그래서 이 직업적응 이론에 지금 직무 만족도, 내 욕구는 이건데 내가 지금 직무를 어떤 걸로 갖고 들어왔느냐, 어떤 만족이 있느냐, 이런 거를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환경은 조직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홀랜드 이론의 환경은 실제로 그런 환경을 찾아가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직업 적응 과정이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직업 성격적 측면이고요. 하나는 적응 측면입니다. 직업 성격적 측면은 뭐냐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성격에 조직이 어떻게 적응을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민첩성, 역량, 리듬, 지속성 네 가지가 있어요. 민첩성은 환경과 적응, 빨리 혹은 천천히 반응하는 속도. 네, 그러니까 내가 이 환경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내가 빨리 적응을 하느냐. 역량은 그렇죠. 나의 능력을 역량으로 바꿔서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어느 정도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그겁니다. 활동 수준. 리듬은 활동 수준의 다양성이에요. 한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낼 수 있어요. 다기능자처럼 일을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지속성은 환경과 개인의 상호작용하는 시간의 양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나. 이겁니다. 그래서 직업 성격적 측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이 직업 적응 방식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는 직업 상담사 2차에서는 이 직업 적응 이론의 성격 측면과 적응 측면 이 두 가지를 많이 기출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2차에서도 직업 적응 이론의 성격적 측면 네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직업 적응 방식적 측면 네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이렇게 2차로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응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는 조건이 있어요. 개인과 환경 간의 부조가 있을 때. 여기서 환경은 조직입니다. 융통성이에요. 나하고 조직 간에 부조가 있을 때 어느 정도 견디느냐. 바로 나 사표 쓰고 나갈 거야. 이게 아니고 어느 정도 내가 조율을 시켜서 견딜 수 있느냐. 그거를 보는 겁니다. 융통성. 그러면 이거는 내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이거는 내가 손해보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적극성은 부조화일 때, 개인과 환경의 부조화일 때 환경을 변화시켜서 대처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 일 좀 줄여주세요. 이게 적극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나 일 많아요. 일 좀 줄여주세요. 이 얘기 못 하잖아요. 그리고 합리적이지 못해요. 이 얘기 못 하잖아요. 그냥 일을 하려면 네, 그리고 일을 해야죠. 그 다음에 반응성은 개인 환경과 부조화일 때 자신의 직업 성격을 변화시켜 대처하는 방식인데 이게 이제 소극적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람의 성격이 변화가 되나요? 바뀌지는 않습니다. 변화는 있습니다. 성격은 변화는 있어요. 왜 그러냐? 환경과 학습이 우리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제가 안 쓰는 쪽에 성격을 요구하면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안 쓰는 쪽을 내놓고 변화를 줍니다. 그렇지만 성격은 뒤집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속이 아프죠. 스트레스도 쌓이고. 그래서 적극성을 띠고 못하니까 그냥 소극성을 띠고 그래서 그걸 반응성이라고 하는데 내가 하는 성격적인 부분을 좀 고쳐서 변화를 시켜서 좀 하자. 처음엔 되겠지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어려움이 있겠죠. 그 다음에 끈깁니다. 환경과의 부조화일 때 견뎌낸 정도예요. 이건 무조건 견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더군다나 우리가 멘탈을 다치면 노동시장에 못 들어가잖아요. 정신적인 부분은 큰일 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견디기가 힘들면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 지금 직업 적응 방식적 측면에는 뭐냐 하면
개인과 환경 간의 부조화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융통성 있게 하느냐, 적극성을 띠고 일을 적게 달라고 하느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반응성만 보이고 그냥 참고 일을 하느냐, 또 그래도 그냥 끈기 있게 얼마나 버티느냐 이겁니다. 직업 적응 이론이. 예, 그다음에 여기 평가 도구가 있어요. 데이비스 로키디스는 미네소타 대학의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평가 도구 3개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미네소타 중요도 검사, 또 MDQ, MSQ 이렇게 3가지를 만들어냈는데, 이거의 기출 문제는 미네소타 중요도 검사가 주로 많이 나와요. 여기에 이제 중요도 검사에는 가치가 나옵니다. 성취, 편안함, 지위, 이타성, 안정성, 자율성 이렇게 6가지 가치가 나오기 때문에 미네소타 중요도 검사의 6가지 가치에 대해서 써라라고 2차에서 나오고, 1차에서는 그 가치가 아닌 걸 찾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네, 미네소타 중요도 검사는 21가지 욕구를 검사를 해서 6가지 가치로 묶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가치로 연결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도 직업 적응, 직업 가치관 검사가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만들어낸 워크넷에 거기는 13가지가 나오는데, 이 미네소타 중요도 검사는 우리는 외국 거라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나옵니다. 그래서 성취 왜 그러냐? 욕구, 21가지 욕구를 6가지 가치로 묶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질문이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를 툭 물어요. 데이비스와 로키디스의 직업 적응 이론에서 만들어 놓은 평가 도구가 아닌 걸 찾아라. 그러면 1, 2, 3 하고 나머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직업 적응 이론은 일단 사람은 아니고 근로자가, 일하는 사람이 성격적으로 어떻게 적응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적응을 하느냐, 부조화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나와요. 기출문제가 직업 적응 이론의 적응 유형, 변인 중 적응 행동 과정에 나타나는 적응의 시작과 종료의 지속 시간을 나타내는 거. 인내죠. 언제까지 내가 이거를 견디고 있을까? 지금 웬만한 우리 일하시는 분 어느 정도 견디죠. 근데 이게 너무 견뎌도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이렇게 팔다리가 다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멘탈이나 정신이 다치면 이거는 내가 플러스로 끌어야 됩니다. 마이너스에 있는 거 플러스 끌으려면 내가 하지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기 전에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나와야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유연성, 능동성, 수동성, 인내, 끈기, 예, 개인과 환경 안에 부조화가 있을 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어느 정도 견뎌보고 유연성, 적극성, 나 좀 일 좀 적게 달라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반응성, 수동성은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를 변화시켜서. 이거 어느 한계가 있다고 했죠. 그다음에 견뎌내는 적응 행동의 유지 기간이에요. 인내가. 그래서 직업 적응 이론에서 이 기출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적응 양식의 차원에 해당되지 않는 거 1차에서 적극성, 반응성, 인내, 유형성, 의존성입니다. 이렇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4개, 4개씩이기 때문에 조금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찾아가셔야 돼요. 답을. 그리고 2차는 이렇게 나오죠. 직업 적응 이론에서 직업 성격 측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민첩성, 역량, 리듬, 지속성 해서 4가지. 2차 문제는요. 성격 측면에 대하여 쓰시오라고 하면 민첩성, 역량, 리듬, 지속성 4개만 써도 되는데, 쓰고 설명하시오가 붙으면 옆에 설명까지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2차 시험은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문제를 잘 읽으시고 또 뭐를 잘해야 되느냐? 글씨도 잘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직접 내가 지필로 하는 거라서. 그 다음이 이제 발달 이론입니다. 발달 이론은 서너 가지 발달 이론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현장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이제 그 전직에 관련된 것도 진행이 되고, 처음 하는 이론은 긴즈버그 발달 이론이에요. 긴즈버그는 의사결정 과정은 개인차가 있으며 생애 전 단계에서 일어난다는 걸 전제로 했어요. 발달 이론의 전체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특성 요인 이론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죠. 일직선으로 뭐를 갖고 특성과 요인을 갖고 그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좀 문제점이 있어요. 특성 요인 이론은. 그러니까 한 번의 직선으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심리 검사에서 당신은 사회형으로 가십시오 라고 나와서 사회형의 직업을 찾아갔는데 6개월 내지 1년 되면 의외로 사회형, 사람과 더불어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돌아와요. 그들이 돌아와서 나는 이 직업이 안 맞아요. 그래서 다른 직업을 찾아주세요. 이러면 난감해요. 왜 그러냐? 특성 요인 이론으로 우리가 상담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직업을 찾아줬어요. 이 사람한테 또 심리 검사를 해도 여전히 그 결과가 나올 거고요. 예, 그 순간에 일직선으로 한 번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꽤 많은 분들이 돌아오셔서 직업을 다시 찾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벌어져서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그렇다고 다른 쪽의 직업을 연결시키기도 어렵고요. 예. 그래서 한순간에 벌어지는 일이라 나중에 이제 이 이론의 문제점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진로 발달 이론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성장을 하고 있죠. 그 얘기예요. 그 한순간에 직업을 선택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 나이에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나이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나이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에 이제 몇 가지의 발달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긴즈버그가 내놓은 이론은 직업 선택을 하나의 발달 과정으로 했어요. 왜 그러냐? 나이에 따라서 직업 선택이 달라지죠. 왜? 경험도 있고 내가 학습되어진 것도 많고 보는 눈이 넓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기인식이라는 단어를 제가 씁니다. 자기인식은 뭐냐 하면 나 스스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창의력 있는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이런 직업을 선택할 거야.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래요. 중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많은 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대학을 들어가고 어느 정도 노동시장에 들어와서 경력이 1, 2년 쌓아지면 선택의 방향들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직업 선택이 발달로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도 같은 얘기예요. 어려서부터 발달해서 일련의 단계를 거치면서 계속적으로 발달한다. 왜? 우리는 성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직업 선택은 바람과 가능성의 타협이며 개인이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간의 타협이다. 내가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 그 바람을 갖고 가능성이 있는 거를 찾아가는 거죠. 그럼 이거는 특성 요인 이론과 비슷한데 특성 요인 이론은 뭐가 있었느냐? 검사를 선택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나의 바람이에요. 나의 인식으로 인해서 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간의 타협일 수 있어요. 여기도 이제 가치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직업 선택은 한 번 결정이 아닌 장기간의 결정이며 후에 이루어지는 결정은 그 이전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다. 특성 요인 이론처럼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발달이 되면서 장기간 결정이기 때문에 그 전 거 영향을 받고 들어가죠. 당연히. 이런 지금 이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진로 발달 단계가 있습니다. 진로 발달 이론에는 단계가 있으면서 그 단계에 하위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외우기가 좀 어려운 이론입니다.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특성 요인 이론, 홀랜드 이론 이런 식으로 하나로 끝나서 이렇게 해서 연결이 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발달 단계이기 때문에 이 나이는 이렇게 발달할 거야. 이 나이는 이렇게 발달할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또 하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위 요인이 갖고 있는 게 긴즈버그 발달 이론과
슈퍼의 발달 이론이에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게 되게 헷갈려요. 이거 외우기도 어렵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팁은 아니지만 맨날 그 얘기해요. 나이를 꼭 신경을 쓰고 보라고. 그리고 혹시 집에 아이가 있으면 아이가 이 나이에 뭐를 하는가 그걸 보고 이해를 하라고 제가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가 환상기입니다. 11세 이전이에요. 그러면 11세 이전이면 초등학교 한 2, 3학점 되겠죠. 이게 이제 놀이지향적인 건데 요새는 조금 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직업의 선호도 이쯤 해서는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이제 특정 활동에 선호는 하는데 이게 이제 직업으로 연결이 된다는 생각은 가질 수는 없는데 이때 직업 세계의 가치 판단으로 한다. 무슨 가치 판단으로 할까요? 저 직업은 돈을 많이 벌어요. 저 직업은 권력이 있어요.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환상기에는 11세 이전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나이도 같이 보고 하셔야 돼요. 잠정기는 11살부터 17세니까 이게 이제 중고등학교까지죠. 여기에도 4가지가 있어요. 흥미 단계가 있어요.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능력 단계,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에 자신의 능력을 인식을 해서 아, 이거는 그냥 좋아하는 거야. 이거는 내가 해도 잘 해낼 수 있어. 이런 거를 인식한다는 거죠. 가치 단계는 특정한 직업 선호와 다양한 요인들을 알게 되고 가치관과 목표 이해하며 자신의 직업 스타일을 이해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직업을 선택할 때 뭐를 갖고 선택하느냐? 돈을 갖고 선택합니다. 여기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봉사를 선택을 많이 할 거야. 남을 돕는 거. 나는 공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할 때 공부가 많은 거로 선택하면 좋겠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전환 단계가 이제 이렇게 흥미, 능력, 가치로 계속해서 발달이 되다가 이제는 직업 선택과 진로 선택의 책임 의식을 깨닫게 된다. 17세 가까이 되면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내가 전공을 뭐를 할 거고 뭐를 해야 되나 이걸로 이제 바뀌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업 선택과 진로 선택의 책임 의식을 깨닫게 된다. 그 다음이 마지막이 현실계입니다. 17세에서 청장년기예요. 긴즈버그가 내놓은 진로 발달 이론은 전 생애를 거쳐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31세, 32세 청장년에서 끝나요. 거기서의 결정으로 평생을 그 직업을 갖고 간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탐색 단계, 구체화 단계, 특수화 단계가 있어요. 탐색 단계는 진로를 결정하고 직업을 결정하는 그렇게 결정이 될 때 진로 범위를 이제 2-3개 좁혀나가는 거죠. 뭐냐면 난 4-5개가 하고 싶어. 내가 관심 있는 거. 근데 4-5개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걸 좀 좁혀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장 좋아하고 정말 재미있어하는 직업이 어떤 걸까? 그래서 그거를 좁혀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좁혔으면 구체화를 시켜야 되겠죠. 목표를 세우거나 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좁혀만 놓으면 안 되죠. 그게 구체화 단계예요. 그 다음에 특수화 단계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훈련을 받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을 졸업해서 내가 직업을 선택을 하고 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훈련을 선택하고 이렇게 긴즈버그는 지금 30대 초반까지 청년 위주로 3가지 하위 요인으로 진로 발달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긴즈버그에 관련된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긴즈버그 진로 발달 단계가 아닌 것은 잠정, 환상, 현실, 탐색기는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과 긴즈버그의 진로 발달 이론의 하위 요인들이 이렇게 겹쳐서 나오면 잘 이해가 안 돼요. 헷갈릴 수도 있고. 이 탐색기는 슈퍼가 내놓은 발달 이론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는 제가 항상 그래요. 2개가 섞이면 외우기도 어려우니까 이해는 하되 긴즈버그는 30대이고 슈퍼는 65세까지 얘기니까 둘 중에 하나 하위 요인까지 외우고 그 다음에 그거 아닌 다른 게 나오면 긴즈버그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긴즈버그는 세 개의 진로 발달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30대 전후까지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슈퍼의 평생 진로 발달 이론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슈퍼는 65세까지 평생 진로가 발달되어야 된다라는 이론을 가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직 지원하시는 분들,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 이들한테는 평생 진로 발달에 관련된 거를 만들어요. 그거를 만들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고 갈 건가. 그때의 가장 기초적인 이론이 이겁니다. 슈퍼의 평생 발달 이론이고, 여기서 내놓는 그림들이 우리가 현장에서도 쓰는 그림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즈버그는 30대 초반에서 끝났다고 했죠. 그래서 그거를 비판하면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슈퍼는 평생 발달 이론에는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아 개념이 있고요. 진로 성숙도가 있고요. 진로 발달이 있고 진로 과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발달되는 그 시기마다 내가 진로 과업으로 하는 것들을 만들어지면 진로 성숙이 되어 있고, 진로 성숙이 되면 자아 개념이 성숙됐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진로 성숙, 자아 개념, 또 진로 발달 이런 단어가 나오면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이라고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도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직업에서 중요한 부분이 자아 개념 이론이며, 개인이 속성과 직업에서 요구하는 속성을 고려하여 연결시켜주는 이론이기도 해요. 왜 이런 얘기가 들어와 있냐 하면, 이거는 지금 특성 요인 이론의 특성 요인 이론과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슈퍼는 본인이 만들어 놓은 진로 발달 이론에 몇 가지의 학자들의 이론이 들어가 있어요. 특성 요인 이론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발달 단계를 5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이거는 1차에도 나오고 2차에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발달 단계의 특징과 과업을 강조해요. 그리고 진로 성숙이 생애 단계 내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된 발달 과업을 통해서 완성된다. 그래서 그 단계마다 발달 과업을 완성을 시키면 진로 성숙이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4가지의 단어를 묶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발달 단계가 5단계고 그 단계마다 과업이 있고, 그 과업이 만들어지면 진로 성숙이 되고, 진로 성숙에서 마지막 만나는 게 자아 개념이다. 이렇게 기본을 갖고 이론을 보시면 발달 단계 5개도 보입니다. 자아 개념은 어떤 의미로 있느냐, 여기서 중요하게 쓰는 거니까. 자아 개념은 인간은 자아 이미지와 일치하는 직업을 선택한다. 본인이 생각하는 직업을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아 개념이 유아기에서 형성되어 청년기 이후에는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설명을 했다. 자아 개념은 쇠퇴기까지, 나이가 65세까지 계속해서 형성이 되는 게 아니고 청년기 이후로는 변화가 별로 없다라는 걸 설명을 했어요. 이제 이거를 누가 확인을 해보진 않았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진로 발달 단계 5가지, 여기도 하위 요인이 있습니다. 5개의 발달 단계가 있으면서 여기서 또 서너 개의 하위 요인이 있어요. 여기도 발달 단계를 공부하실 때 나이를 갖고 보셔야 돼요. 나이. 일단 성장기는 출생에서부터 14살까지입니다. 그러면 아마 중학교 1, 2학년. 자아 개념을 발달시키는 단계예요. 이때는 성숙되어지가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정체감이 뭐고, 내가 갖고 있는 개념이 뭐고, 내가 갖고 있는 가치가 뭘까, 이런 거를 지금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3개로 나눠놨어요.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 그래서 환상기는 4살서부터 10살인데 환상이란 단어 자체만 보더라도 알겠죠. 욕구가 지배적이에요.
그리고 직업을 생각하더라도 환상을 갖고 있어요. 그 직업이 왜 좋으니? 라고 물으면 멋져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예, TV에 많이 나와서. 그다음에 흥미입니다. 11살에서 12살. 진로의 목표를 결정하는데 아동의 흥미가 중시된다. 이때는 이제 흥미를 갖고 본인들이 나 이런 흥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새는 왜 키즈 카페나 뭐 이런 게 있어서 예, 광고에도 나와요. 엄마가 뭐라 그러니까 예, 꼬마가 그러잖아요. 내 직업은 내 진로는 내가 알아서 합니다. 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그래야 되긴 하는데 그다음에 능력입니다. 13세에서 14세. 직업에서 어떤 거를 요구하는가. 이거를 이제 신경을 쓰게 되죠. 그러면 이 나이가 이제 중학교 거의 끝나갈 무렵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배우고 있잖아요. 공부하는 방법들도 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직업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이런 거구나. 그런 거를 알게 돼요. 이런 단계를 다 거쳐서 내가 직업을 선택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탐색기입니다. 15살에서 24살이에요. 학교를 갈고 일과 같은 활동으로 자아를 검증하고 역할을 수행하며 직업을 탐색한다. 왜 그러냐? 15살, 24살이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입직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현재 대학을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에서 17살은 본인이 욕구가 뭐고 흥미가 뭐고 능력, 가치와 취업 기회들을 고려하여 잠정적으로 진로를 선택합니다. 15세에서 17세니까 그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죠. 본인이 하고 싶은 직업이 뭐야? 써갖고 와봐. 그리고 직업에 대해서 찾아와봐. 이런 진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나는 어떤 직업을 좋아하는가. 이렇게 해서 진로를 탐색하고요. 18살에서 21살은 이거는 이제 전환기입니다. 전환기면 실제로 행해보는 거예요. 직업 선택에 필요한 훈련이나 교육을 받아서 현실적인 요인을 중시한다. 내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 이런 직업들을 선택하면 실제로 훈련이나 교육을 받아보면 정말 나한테 잘 맞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18에서 21살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훈련을 받아서 교육을 받아서 현장에 나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시행기가 22세에서 24세예요. 자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직업을 선택하여 직업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전환기 18세에서 21세 슈퍼가 얘기하는 진로 발달 이론에서는 필요한 훈련이나 교육을 받아서 이런 현실적인 거에 눈을 뜨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런 거 없이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냥 들어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22세에서 24세에 내가 맞는 직업을 찾아 들어간다고 지금 여기서는 얘기를 해놨습니다. 고다유 확립기예요. 이거는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죠. 25세에서 44세입니다. 직업에 종사하며 영구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수정기. 25세에서 44세 수정기가 아마 슈퍼가 25세에서 31세까지 29세에서 31세를 아마 수정기를 해놨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직업을 찾아 들어가서 물론 그게 이론적인 부분에 검사를 해서 나한테 맞는 직업을 찾아 들어갔지만 실제로 그 직업에서 요구하는 건 현장에 들어가 봐야 압니다. 근데 정말 안 맞아요. 이 직업이. 그러면 수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한두 번 바꿔봐라. 그렇게 해서 안정기로 들어가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시기가 없어요. 여기는 25세에서 31세 지금 수정을 하고 내가 안정권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대기업이 신규 입직자가 31살이고 남자가 여자가 29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정기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입직하는 나이가 늦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딱 들어간 직업이 내 거야 이렇게 얘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환경도 기다리고 있고요. 거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 2년 사이에 수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1, 2년 사이에 수정을 해서 옮겨가면 입직하기가 또 어려워요. 그리고 대다수가 이렇잖아요. 취업하기가 어려웠는데 들어왔으니까 2, 3년 경력 쌓지 이게 우리의 함정입니다. 내가 맞는 걸 들어가면 모르지만 맞지 않는 거 2, 3년 경력 쌓고 옮길 거야. 그러면 여전히 나는 지금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여전히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능력 기반 사회가 아니라서 아직 스펙 갖고 얘기를 해요. 제일 문제가 나이예요. 내가 2, 3년 수정기로 나 이거 찾아갈래. 그러고 가면 벌써 나이에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슈퍼가 내는 이 이론과 잘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진로 발달 이론으로 직업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직이에요. 그 정도로 내가 한두 차례 수정을 해보고 이제 안정해서 45세, 64세는 안정적으로 만족된 삶을 사는 거고 65세 이후에 직업을 은퇴하는 시기인데 여기서는 은퇴 이후에 지금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유직위에서 50세 넘어서는 내가 이제 제2의 인생을 찾고자 하면 그때부터 경력 개발을 준비해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이 슈퍼 갖고 상담할 때 유직위에서 나의 경력을 개발을 하세요라고 우리가 상담할 때 씁니다. 그래서 이 슈퍼의 평생 발달 이론은 상담에서 굉장히 훌륭하게 쓰는 이론이에요. 그다음에 슈퍼에 그 큰 게 있어요. 그림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무지개 그림과 하나는 종 모양 그림인데 생애 공간 이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역할이 두 가지가 정해졌다고 얘기했죠. 여기서 그 생애 역할을 얘기를 해요. 다양한 삶 역할에 관심이 많고 또 동시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생애 역할에 자녀, 학생, 여가인, 시민, 근로자, 배우자, 주부, 부모, 은퇴자. 태어나자마자 갖는 거는 시민이고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역할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놓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역할이 일을 하는데 도움을 주느냐 아니면 상극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생애 역할이. 그래서 생애 공간 이론이라고 하고 평생 발달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애 진로 무지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생애적 공간적을 통해 삶의 단계에서 다양한 역할을 생애 진로 무지개를 제시하는데 진로 여기서도 진로 성숙과 역할 현저성이에요. 지금의 역할이 내가 지금 어떤가, 진로 성숙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그래서 진로 성숙은 생애의 삶의 과정의 순환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요한 삶의 단계와 나이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역할 현저성은 역할과 직위의 배열을 나타나서 이 역할이 나를 돕나, 나를 상극시키나, 나를 힘들게 하나 이런 거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왜 그러냐? 진로 발달이기 때문에. 진로 발달이라서 역할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무시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무지개 그림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일 바깥은 나이고요. 가운데에 있는 거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현장에서 경력 개발을 하거나 지금 전직 지원하시는 분들,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나의 역할이 어떻게 되나, 그리고 내가 직업을 어떤 거를 찾아갈까 할 때 요 생애 진로 설계를 해보라고 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많이 썼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 끝에 0살서부터 저 끝까지 나이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제가 주는 거는 이제 80세에서 끝나고 마지막에 비워놓습니다. 그럼 내가 살고 싶은 거 나이 일단 정해봐. 그러면 120살까지 해놔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진로 일기라는 걸로 같이 연결을 시키는데 진로 일기는 나의 생애에 관련된 거를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과제물로 내주면 나이들을 줄여와요. 왜 그러냐? 더 이상 할 게 없대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생각을 저도 못하지만 학생들은 딱 1, 2년만 내다보는 거죠. 제가 진로일기라는 얘기를 했는데 진로일기에 대한 설명을 못 해드렸어요. 다들 진로일기라는 얘기를 하면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슈퍼의 이 평생 발달 이론의 무지개를 보고 제가 대학생들한테 과제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제 이 무지개 그림을 줍니다. 그래서 내 나이는 몇 살까지 살 거고, 그리고 나는 직장을 언제까지 다닐 거고, 그리고 언제쯤 결혼을 할 거고, 그리고 아이를 언제쯤 낳을 거고, 이런 내용을 여기 지금 역할들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직업인, 또 배우자, 부모, 자녀, 이 역할을 내가 몇 살까지 할 건가를
그림을 그리게 해요. 그래서 아까 학생들이 120살까지 해오고서는 실제로 이 그림을 그리우면 다 자른다고 했죠. 미래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그려오는 걸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 7, 8년 전에는 여학생들이 배우자 부모가 하예요. 결혼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요새는 남학생들이 배우자 부모가 하예요. 결혼 안 하고, 예. 그리고 나는 그냥 직업인으로 살겠다.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나의 평생 진로 발달을 미리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거를 고등학교, 대학생 때 한번 만들어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예, 삶에 굴곡이 있어서 내가 좌절을 하거나 이러면 아, 내가 예전에 나의 생애 목표를 그려놓은 게 있지. 첫 번째는 그 이유랍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될 거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도전을 하자라고 해서 목표 설정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또 해오라고 해요. 뭐냐 하면 유언장을 써갖고 오라고 해요. 그럼 학생들이 무슨 유언장을 써와요 이러는데 실제로 내가 그 나이에 죽을 거라는 가상하에. 근데 무슨 유언장이냐? 내가 살아온 나의 진로에 대한 거, 나의 삶에 대한 걸 칭찬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실패했다. 이런 걸로 한번 가상으로 만들어 보자. 대신에 내가 그 나이에 지금 유언장을 쓰는 것처럼 쓰자. 그러면 과거입니다. 그러면 이게 마인드 컨트롤하고 비슷해요. 과거면 더 에너지를 끌어온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이랬었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런 거를 샘플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대학교 때 나는 이런 직업 서너 개를 갖고 싶었다. 그래서 노력을 해서 이런 직업을 선택해서 옮겨갔고, 그리고 그때 내가 사랑하는 여자랑 어디서 결혼을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들이 진로 일기에 다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과제를 해오라 그러면 처음엔 되게 힘들어 하는데 작성을 해서 오면요. 진짜 잘해와요. 네, 대학생 중에 한 명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진로 일기를 작성했다고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들어왔으니까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변화는 없지만 계획은 아직까지 실천하고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박수 쳐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삶의 목표를 잡으면 직업이라도 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무지개 그림은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치문 모델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왼쪽과 오른쪽이 있고 맨 꼭대기가 왼쪽은 심리적 특징이고 오른쪽은 경제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주요 개념은 성격과 자아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질문이 나오느냐? 1번. 예, 하였고 개인의 특징은 왼쪽 기둥은 사회, 오른쪽 기둥 개인의 특징이 왼쪽이고 오른쪽은 경제자원, 경제구조, 사회제도. 그래서 다음 중 틀린 걸 찾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3번. 아치는 오른쪽과 연결해서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거를 상호작용을 안 한다고 내놔요. 틀린 걸 찾아라. 요런 게 기출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출문제가 슈퍼의 진로 발달 단계 중 결정화, 구체화, 실행 등과 같은 과업이 수행되는 단계는 예, 탐색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답을 찾으시죠. 예, 그리고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로 나는 각 단계 특징을 설명한 학자는 학자 질문한다고 그랬죠? 슈퍼예요. 예, 긴즈버그는 3개로 내놨고요. 그래서 슈퍼가 5개로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기의 하위 단계를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라고 2차 기출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성장기 3개 쓰고 설명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용을 적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이 고트프레슨의 진로 발달 이론이에요. 고트프레슨의 그 발달 이론은 제한과 타협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 한계와 절충이라는 개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게 있고 선택을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타협을 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이게 직업을 선택할 때
이런 거를 거쳐서 진로 발달이 된다라는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아 개념은 진로 선택의 중요한 요인이고 한계와 절충이라는 개념을 중시하고요. 개인이 발달하면서 특정 직업에 대한 어떻게 관심을 갖는지에 대한 기술이에요. 자아 개념의 중요한 결정 요인은 사회계층 치는 다양한 경험들.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한과 타협 이론이라고 하고 한계와 절충 이론이라고도 해요. 자아 개념과 일치하는 직업들을 제한은 미리 버리는 거예요. 절충은 제한을 통해 선택된 직업이라도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가진 게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해야 돼요. 이런 거를 계속해서 거쳐서 우리가 진로를 선택하고 발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직업 포부의 발달 단계가 있어요. 4가지인데 이것도 1차, 2차에 자주 나와요. 이거는 지금 14세 이후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힘과 크기의 지향성. 3살부터 5살 때니까 이때는 어떤 사고 과정이 등치 큰 사람 뭐 이런 거를 아는 거죠. 그래서 어른이 되면 힘이 있고 크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6세, 8세 성 역할의 지향성. 우리 남녀 출세 부동성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때 되면 성의 발달에 대해서 남자가 해야 될 일, 여자가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 지향성. 9살에서 13살이면 초등학생입니다. 사회계층한 개념이 생기면서 자아를 인식하고 일의 수준에 대한 이해, 사회적 가치를 인지하는 단계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니네는 몇 평 살아? 우리는 몇 평 살아? 이거 사회적 가치잖아요. 평수가 넓으면 부자고 평수가 적으면 가난한 거고. 이때 생기기 시작하고요. 이제 14살 이후가 지나가면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 이제부터는 본인이 자아 성찰하고 제대로 정보를 찾아서 직업적 포부가 발달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업 포부 발달된 거 아닌 것은 성, 힘, 사회적, 직업 지향성 아니죠. 내적 고유, 자아 지향성이죠. 그 다음에 고트프레슨이 직업 포부 발달에서 제한 타협, 제한 절충 그거에 대해 설명하시오 했어요. 제한은 자아 개념에 일치하는 건 미리 배제하고 절충은 선택했더라도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거. 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타이드만과 오할의 진로 발달 이론입니다. 이거는 자아 정체감을 구별해내고 발달 과정을 해결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자아 정체감 형성해가는 과정으로 봤어요. 자아 정체감은 뭐예요? 나의 목표가 뚜렷하다는 거죠. 그리고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정체감이 발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로 발달은 어떨까요? 분화하고 통합하면서 발달이 돼요. 나눠지고 이거는 비슷해. 그럼 이거는 합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개인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자아를 실현시키기 위해 진로를 결정하는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이드만과 오월의 진로 발달 이론은 직업 정체감 형성 과정이고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여기에 이제 예상기와 실천기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상기는 문제를 한정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대안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과정이에요.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직업 정체감 형성 과정이기 때문에 직업 정체감은 본인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흥미가 뭐고 적성이 뭐고 본인이 특성을 알고 있어서 의사결정도 잘할 수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 하면 특성 요인 이론에서 3번째인가 4번째인가 있었죠. 본인의 특성을 알고 직업에서 요구하는 요인을 비교 분석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직업 정체감이 내가 갖고 있는 특성, 목표 이런 것들이 지금 세워져 있으면 정체감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체감을 만들어가면서 의사결정을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정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대안들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과정. 그래서 탐색을 하고 탐색한 걸 구체화시키고 선택을 하고 명료화를 시킵니다. 실천은 이렇게 시킨 거를 실천에 옮기는 거죠. 그래서 수능하고 명료화시킨 거를 가서 적응을 해보고 개혁을 하고 통합을 하고. 그래서 문제가 직업정체감 형성 과정, 의사결정 과정이 맞는 걸 찾아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직업발달을 탐색, 구체화, 선택, 명료화, 수능, 개혁, 통합의 직업정체감 형성 과정으로 설명한 것은 지금 금방 말씀드렸죠. 그래서 타이드만과 오하라의 발달 이론입니다. 여기는 직업 정체감을 갖고 의사결정에 관련된 거를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직업 적응 이론과 진로 발달 이론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진로 발달 이론에서도 제일 중요한 슈퍼 이론. 이거는 현장에서도 활용이 되는 거고 현장에서도 쓰고 있고, 제가 또 얘기합니다. 이론 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이론을 갖고 있으셔야 내가 성장을 해요.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 발달 이론의 몇 가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회기에도 발달 이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의 욕구 이론, 그 다음에 기타 이론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발달 이론에 관련된 거는 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래도 우리가 사람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발달 이론은 신경 써서 보셔야 됩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특성 요인 이론을 우리가 주로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라서 발달 이론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여전히 발달 이론과 로의 욕구 이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